90년도에 거의 골프가 우리는 별로 많지도 않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가 골프를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친오빠가 이제 외국에서 올 때마다 채 한 개 한 개씩을 줘가지고 그때 아나운서실에서 제가 거의 처음으로 뭐 연습장 나가고 이제 골프를 시작하고 필드를 나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잔디밭에서 막 저는 걷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공을 쳐놓고선 아마 내가 이거밖에 안 났어? 이러면서 더 빨리 치고 또 많이 걸어야지 뭐 이러면서 미쳐버린 거예요. 골프에 미치니까 이제 옷을 사도 골프 옷만 사. 그리고 그 이제 숫자가 100에서 90몇 대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을 깨려다가 가정이 깨질 뻔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한번 가려면 뭐 1시간, 2시간 타고 가가지고 골프를 치고 나서 목욕하고 밥 먹고 그렇지. 또 팀들이랑 노래방 한 개 하고 맨날 12시에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남편이 막 예민해져가지고 자기는 골프라는 것도 모르고 이 와이프는 도대체 뭐 휴무 때 좀 집 청소도 하고 뭐 김치도 담고 이래야 되는데 뭐 골프에 미쳐가지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그때 애들이 골프 고아가 될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나가는 거야 별 차이가 없는데 여자가 어떤 딴짓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코 여기 찔찔 흘리고 옷은 주절주절하고 맨날 뭐 초콜릿 맞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걸로 때우고 맞아.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골프에 한 1년, 2년을 미쳐가지고 치다가 내가 우리 애 대학 다 보낸 다음에 다시 한다라고 해서 골프를 딱 끊었어요. 그때부터 가정이 너무 행복해지고 남편이 주말마다 골프 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뭐 실력도 줄고 팀도 해체가 돼서 다시 못 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자의 딴짓은 너무나 일파만파더라 이거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저건 있어요. 잘 막은 것 같네, 제 생각에도. 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다못해 그러니까 요새 이제 SNS가 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또 선영 씨가 카스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또 우리끼리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되게 딴짓이 돼가지고 엄마가 핸드폰 가까이만 가면 애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거기에 너무 정신이 근데 팔리니까. 우리 이거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랑 댓글 다느라고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학창실에서. 그런 딴짓에 조금 빠지면 애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우리 안 봐준다고. 딴짓을 하게 되고 아까 오영실 마담 얘기처럼 우리는 본업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기자고 변호사고 해도 엄마 역할이잖아요. 뭐 잘 나가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집에서 그 이모티콘 갖고 좀 이것만 해도 문자만 해도 엄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흔들림이 많아서 오히려 여자들에게 그런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고 누적이 되고 남자들은 60, 70이 돼서 그림을 그리겠다 어쨌든 멋져 보여요. 근데 할머니가 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건 몹시 어렵다고요. 딴짓은 여자들이 해줘야 돼. 그래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내는 어떤 그것도 일종의 컴플렉스인 것 같아. 이게 며느리로 엄마로 막 아내로 살다 보니까 회식 같은 거 친한 언니들이 금요일 밤에 야 우리 와인 한잔 하자 이래도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괜찮다고 가라고. 자꾸 회식 같은 거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 정말 갔다 와도 돼? 이러고 가면 또 시원하게 떡이 돼가지고 와요. 아주 그냥. 제대로. 아니 얼마나 웃기냐면 집 근처에서 마실 거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차로 내가 데려다 줘? 아니야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아니 그냥 편하게 마셔 내가 데려다 줄게. 택시 타고 가던가. 아니야 조금만 마시고 자전거 타고 올 거야. 한 4시간만 뒤에 그 집 바 사장이 전화가 와요. 저 자전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저는 차를 갖고 와서 트렁크 열고 자전거 놓고 진작에 데려다 달라고. 남편인 거 확인하고서는 또 이거 오버히트 해가지고 또 다 치워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 참 짜증나고 막 이래도 허용을 해주니까 허용을 해주니까 남편의 그런 회식 자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딴짓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동감, 그렇게 뭐 생각해요. 동창 모임이라든가 동네 번개 모임이라든가 할 때 그렇게 하면 팍팍 좋은데. 밀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애들이 전화해서 엄마 왜 안 와라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야 엄마 모처럼 재밌게 노는데 방해하지 마. 만약에 뭐 그런 데 가서 취미생활이든 회식이든 뭐 다른 일 가서 자기 본업인 주부나 뭐 일과 가정과는 상관없이 다른 일 가서 뭐 낯선 남자와 눈이 맞는다. 그렇게 해서 맞아서 외도를 할 아내면은
벌써? 딸은 언제 어떤 집에서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왜 채팅으로라도 왜 돼? 그럼 믿고 맡겨줘야지. 예.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바람 나면 그건 꼬투리 걸리는 거잖아요. 또 희망적으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또 희망적으로. 그럼 그때는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잖아. 자, 지금까지 못다 한 말이 혹시 있으실까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있나?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다, 없다. 마담님들. 준비하시고요. 네. 주세요. 나는 딴짓하다가 오히려 잘 된 적이 있다.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했더니 뭔가 대박 나거나 뭐. 눌러주세요. 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 세상에 딴짓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 자, 잘 된 적이 있는 분만 눌러주십시오. 보이세요. 두 분. 오영 딴짓. 씨는 오영실 누님은 저. 예, 저는 네. 솔직히 그 아나운서 일 하다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지만 드라마를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가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생일대 저한테 큰 행운을 준 거죠. 원래는 한 회분 정도 카메오 출연이었는데 아내의 다른 출연자가 출연료를 좀 높이 부르는 바람에 제가 어부지리로 그걸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서는 그거가 바보 역할인데 1일 연속극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막 하지 말라고 너 지금 똑똑한 이미지로 살림 잘하고 이런 야물딱진 이미지인데 왜 바보 역할을 하냐고. 꼭 그렇지만은 그거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되고 시청률 뭐 나빠지고 뭐 이러면 너는 정말 굉장히 타격받을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주변에서 말렸고 특별히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바보 역을 한다라는 게. 그러고 나서도 뭐 별로 그냥 그러더니 2달 지나고 한 넉 달쯤 돼서 인기가 막 치솟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술 한잔하고 오더니 야, 나도 저 사람들이 국민 고모부래. 제가 국민 고모를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모부라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50 넘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이키에 또 뭐 이 얼굴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환영한. 중국에선 거의 제대로 된 한류 스타고 스타. 베트남에서도 알아보죠. 네. 필리핀. 난리 난데 거기 인력거 타고 가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영실 이래서 제가 심장이 정말 이름을 멎는 줄 얘기해서. 알았어요. 이름을 얘기해서 그리고 3년 전에 이태리 갔을 때는 중국 단체 관광이 있었는데 거기 가이드가 오더니 당신은 한국의 여배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입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네. 한국말 배워서. 진짜 신기하다. 또 누가 이거 누굴까? 네, 전데요. 오. 사실은 그 초창기에 제가 방송에 주부 프로그램 거 나왔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분도 많고 여자 신문 기자 망신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뭔가를 막 북한 핵 문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전국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은 건데 근데 저는 그때 제 판단에는 어차피 글로 쓰던 말로 하던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방송에 나온 걸 계기로 책을 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출판평론가 한번 책 써보라 그래서 근데 나름 이제 그 책이 또 잘 팔리고 다시 이제 시대가 바뀌어 블로그를 하게 되고 모아서 책도 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과 책이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수입원이 될 줄은 그때 막 욕했었어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뭐 부수입이 더 많대 그러면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저는 조용히 얘기했죠 말이 씨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물을 한번 파보는 것도 계속 한 우물을 팠는데 끝까지 우물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 저 우물 다 파봐야 되는 거고 두루두루 딴짓 해보는 훈련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딴짓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의 탑 배우 엄연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네. 그 배우의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도 하셨고 네. 방송에서 사실은 교양 프로나 힘든 저는 얘기도 시트콤에서 해주시고. 옛날에 만났었거든요 선생님을 선생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여배우인데 영화로 뭐 수백 편 찍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방송하시고 난 하실 때. 현실주의자예요.
난 항상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감사해요. 멋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멋있어. 나는 누군데 일이 이러는 거 좋아지면. 없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남편의 딴짓을 알고도 모른 척 한 적이 있다.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딴짓이라 하면은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예, 있겠죠.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꼭 그 딴짓 아니더라도. 네. 자, 몇 분일까요?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일단 뭐 딴짓을 한 남편분은 저희가 두 분을 알고 있으니까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 보이는 분. 예. 네, 네. 과연 모른 척 했었나요? 누르셨나요? 오케이, 마담님. 또 얘기해. 근데 여기 이 프로 나오니까 이 남편만 자꾸 씻게 되는데요. 그런 이 프로예요. 프로 나간 다음에 우리 또 홍수환 씨하고 나하고 또 이혼하자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동생이 그 영화계에 있는 영화계에서 일하는데 언니 저 형부가 영화에 나온대요. 알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난 모르는데 언제 그런 걸 했지?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길래 당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뭐 이래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나간 다음에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거기 선전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당신 왜 거짓말해? 뭐 지금 여기 신문에 났는데 선전으로 근데 뭘 아직도 모른다 그래?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뭐 누구 주려고? 내가 이랬더니 이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너 너무 놀랐어. 야, 이 소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꼭 여보. 욕 많이 맞아. 아니 너무 이게 너무 와,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너 야 소리도 안 하고 저는 너 했다면 큰일 나는 거고 왜냐면 이 부부가 이거 선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서로 맛보기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제가 돌아가지고요.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안 받아요. 어머. 그래서 좋아. 그럼 음성 메시지로 딱 해가지고 여보세요. 왜 전화 안 받는데 야. 받은 대로. 아니, 근데 우리 프로 이래도 돼? 내가 이때까지 나 저기 욕 안 한 거는 남편으로 대접하고 살려고 이때까지 함부로 안 한 거야. 나는 뭐 욕 못 할 줄 알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얘들이 전화를 저기서 딱 끊더라고요. 그걸 따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또 나도 피곤하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화 하면서 돈 얼마 받았는지 난 몰라요. 이렇게 하고. 영화 한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화에서 번 돈을 안 준 게 기분 나쁘지. 그렇지. 나 지금 이해가 됐죠? 난 왜 욕을 하고 그래? 아니, 그런 거 해서 그런 딴짓은 얼마든지 하라 이거죠. 돈 벌어. 대신에 주머니에 정확하게 들어오라 이거지. 입금이 확실하면. 근데 세계 챔피언 부인은 진짜 무섭네요. 절대 당하지 않아요. 절대 역배로. 무서워. 홍수환 씨가 한 방 날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백남 마담님은 딴짓을 한 거를 모른 척 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하루는 저기 그분께서 출근을 하신 다음에 대명사가 됐어, 그분. 어떤 사람이 배를 누르길래 나갔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검은 저 코트에 깃을 탁 올리고 아주 무슨 멋있어 형사 비서를만 게 이것도 어디가 뭘 합잡을 했나 어떻게 남자분이요?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드릴 일이 있어서 왔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대개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났냐 하면 내 여동생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내가 여길 왜 왔느냐 하면 우리 부인이요. 엄앵란 씨가
알아야 된다고 가서 읽으라 그래서 왔어. 뭐야 그게? 아니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그랬어. 그러더니 그 여자의 신상을 쫙 얘기해 주더라고. 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눈치를 며칠 보니까 정말 수상해. 한시쯤 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서 읽으려고 이제 막내를 배갖고 배가 이만해. 근데 난 유별나게 배가 불러갖고 핸들에 이게 다 이게. 그러고서는 정릉을 갔어. 어머나 우리 시어머니 집 문간에 빨간 무수당에 딱 써 있는 거 있지. 그분 차다. 그분의 차잖아. 차.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가서 엎어 이러다가 아니지. 그래 봤댔자 일만 커진다. 그래 잘 논다. 그리고 다시 틀고 집으로 왔어. 야, 그래서 진짜 웬만한 머리 여자 좀 같으면 얘 같으면 없어. 날려버려 그냥. 던지적 들어서 내 던지지. 아니 오키 마담님은 안 그러셨던 분이죠? 예. 저는요, 옛날에 우리 홍수아지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면 속상하면 베란다에 나가서 참느라고 눈물 또 흘리고 서 있고, 그러고 아는 척하고 이러고 들어오고 이랬어요. 근데 노래 부르시는 스타일 보면 옛날에도 그냥 배포가 세고 그러니까 이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노래로? 무대 올라가면 다 풀어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춤을 많이 추는 날은 무지하게 화가 난 날이에요. 네. 그때 막 춤 더 추는 거예요. 그걸로 다 풀어버리고. 그 클로드는 항상 화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을 초월할 일들이 있었네요. 많이 참으셨네. 예. 한 분이 그러면 또 저요. 예. 어느 날 집에 정말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수준의 접시와 나무 이런 거가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유치원에서 그 왜 학습 뭐 특별학습 가서 했던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빚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왜? 너무 유치해서 놀랐어요. 솜씨가 이렇게 없나. 근데 일단 뭐 파고들어서 뭐 이거 누구랑 갔었어? 왜 했어?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장소가 어디 있어?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잠깐 있었으나 갑자기 귀찮은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랑 또 가면 또 뭐 하겠어요. 그리고 결국 만들어 온 결과물이 정말 유치찬란했어요. 수준 이하여서 차마 자기가 사람이라면 계속 하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동반자랑 갔으면 그런 걸 내버려둔 인간은 수준 이하예요. 거기 사랑과 영혼처럼 이걸 만들었으면 어땠겠어. 오늘 자꾸 이렇게 몸 쓰실 거예요. 남자분들인데? 예, 남자분들. 네, 준비하시고요. 주세요. 남자인 내가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딴짓을 난 한 적이 남자가 용서 못하는 게 뭐지? 눈피하기 없기. 어떻게 눌러? 가짜로 방송하기 없기. 질문은 네. 가볍게 뭐 모른 척했다, 잘 됐다 이런 건데 남자는 뭐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이거 너무 의도적이야. 아니 뭐 이렇게 가볍게 용서할 수 없는?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죠. 용서할 수 없는? 자, 저기 누르실 분만 누르세요. 제가 강의 안 하겠습니다. 자, 누르세요. 자, 몇 분이? 강원래지 마. 누르고 있어. 누르는 게 낫죠. 누르고 있어. 자, 그럼 한 분 확보됐고. 한 번만 나오는 거. 자, 두 분이다. 야. 제 생각에는 네. 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그냥 용서하느냐.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양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야. 노르신 그 원래 씨는 도대체 무슨 저는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꼈죠. 늘 느끼고 한 거구나. 야, 진짜 한 겁니다. 야, 3단 공격이야. 근데 그게 그 아주 예전 한 10년 전,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제 구모 씨라든가 홍모 씨 이렇게 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모 씨는 얘기를 안 해요. 좀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입이 무거워.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입이 좀 무거운데 그 홍모 씨는 이번에 진짜라고. 진짜고 이번에 진짜 결혼할 그거 한 거라고. 4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송이한테 얘기하지 마.
어떻게? 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근데 항상 제 뒤를 이렇게 지켜주고 옆을 지켜주고 그랬던 여자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에게 배신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리고 최근에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럼 너 진짜 사랑한 사람 누구냐고. 근데 제 대답은 송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좀 그런 게 근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럼요,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여자를 보면 여자친구가 이뻐요. 야 이뻐요. 근데 딴 여자, 만나게 새로운 여자가 예쁜 여자 나타나면 이뻐요? 마음이 벌렁벌렁하죠.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고. 벌렁벌렁하고 가책을 느끼고. 근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뭐 교통사고 이후에 휠체어 타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좀 사이도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 부부 클리닉이라든가 뭐 그런 데 많이 가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딱 단둘이서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여자를 좀 굉장히 밝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뭐 앙케이트 조사 같은 그런 자료를 이렇게 넘겨보더니 그렇게 과하게 나오진 않는다. 평균치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다 강원래 씨처럼 여자를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좀 안정을 시켜준데 하여튼 과거에 저런 아니 그 당시에 형수는 어느 정도 알면서 눈을 감아줬나? 왜냐면 그때는 막 스타고 막 알고 여자들이 많이 눈을 붙고 감아주지 않았죠. 막 티격태격 싸우고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좀 더 뭐 잘나서는 아니겠지만 나를 방어하려고 그랬으면 그래 그럼 만나지 마. 막 이랬을 텐데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막 그랬던 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잘못된 걸 다 알죠. 근데 돌아서면 또 예뻐. 그거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강원래 씨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환경적 요인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구모 씨와 홍모 씨와 어울리는 걸 좀 자제하시고 클럽에서 행사만 하시고 바로 집에 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게 조금 뭐 문제지 사실 뭐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텐데 뭐. 아니 어쨌건 애인이 있는 여자친구가 상황이니까.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그런 이런 막 쿵쾅쿵쾅 음악 속에 춤추고 막 그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거라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좀 약간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예. 원래 강원래 씨가 누르셨고요. 용서할 수 없는 딴짓을 누가? 있어요. 이경재 원장님. 양재주 원장이에요? 저는 절대 저를 용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심한 저는 항상 저를 용서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요. 게스트가 누가 나오실지는 몰랐고 옆에 세 분은 뻔하고 안 누를 것 같아요. 일단은 결혼을 하신 상태니까 누를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그 세 분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뻔뻔하시고 용서 안 되잖아. 굉장히 자기야 셋 중에 누가 제일 뻔뻔해? 형하고 홍림이 형하고 삐까삐까하는 의사가 삐까삐까한 거예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아무튼 뭐 아무도 안 누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나를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눌렀던 거고요. 자기 눌러도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지 뭐. 저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 눌렀어요. 들어봐야지 뭘 용서를. 어릴 때 20대 중반 정도에 그냥 그저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를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근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매정하게 끝을 냈는데 이 친구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한 말로 뭐 그런 것까지 얘기. 미안. 아이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배우자의 딴짓들을 얘기했네요. 아내의 딴짓, 그리고 뭐 남편의 딴짓. 이보다 더 무서운, 막을 수 없는 딴짓이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우리 윤영 마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딸의 딴짓? 네. 제 딸은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뭐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제 딸이 대학에서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 영국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학생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축구 이제 관람만 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축구 구장을 좀 쉽게 구장을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영국 구장은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영국 비행기도 비싸고. 그래서 네가 그거
가서 뭐 하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책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여자 혼자가 영국이고 축구고 네 전공이랑 무슨 상관 있어. 뭐 취업 공부를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밌겠다며 가라고 하고 출판사를 제가 또 이제 소개까지 시켜줘서 출판사에서 계약금 받은 걸로 떠났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딴짓인데 뭐 취업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딴짓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축구라든가 영국 직계구장 다 본 체험은 20대 초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뇌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의 배신이라는 책이 뭐냐면 뇌는 집중력을 갖고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뇌를 쉬게 해줄 때 오히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고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고 뛰게 하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주는 거. 많은 사람들 왜 딴짓하니? 왜 뭔 딴 생각하니? 근데 딴 생각, 딴짓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일이 나오고 앞으로 숱한 세상을 견뎌내갈 수 있는 힘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딸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딴짓을 해서 영국 구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자기 이름의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녀들의 딴짓은 얘가 왜 딴짓할까? 왜 수학 공부 안 하고 뭐 게임을 하니? 너는 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하니? 이런 식의 아이랑 엄마와 대화의 소통의 벽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맞습니다. 예. 우리 아들 크게 되겠는데? 왜? 우리 아들 크게 되겠어요. 왜? 정말 책상에 앉으면 딴짓을 1시간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딴짓이 59분 15초 정도 되기 때문에 딴짓이 메인이고 공부가 딴짓이야. 정말 그 정도로 딴짓을 많이 하는데 관리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1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안 앉아 있어요. 아니, 거기를 놀이터 삼아 위에서 책 보고 밑에서 로봇으로 푸치푸치 이거 하고 뭐 혼자서 다 별거 다 해요. 일단 책상 근처에 있잖아. 근처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방 이쪽 안에. 저도 딴짓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짓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난 다 말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영어 학원 다녀, 피아노 학원을 네가 나이 먹어가지고 20살에 무슨 피아노 학원 다니냐는데 그거 해가지고 개그맨 시험 봤더니까 이제 피아노 쳐서 그러니까 싸이도 그렇고 싸이도 맨날 클럽 맞아, 다니고 맞아. 막 거기서 막 음악 틀고 말도 안 되는 뭐 딴짓 정도가 아니죠. 대학교 아버지가 등록금 받아가지고서는 다 술집 가서 마시고 그걸로 왔는데. 외국에서 유학생한테 그걸로 등록금 받아서 술집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왜 보는 딴짓이야? 내 친구들은 다 그 짓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당연한 아버지 짓인가? 그 또래의 그 춤꾼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가요계를 바꾼 거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 때는 교과서 받으면 새 책일 때 팔아야 돼요. 중고 책 되니까 새 책일 때 동대문 가서 안 팔고 되는군요. 그걸 이제 나이트클럽 가고 그게 우리 때는 정석이었어, 정석. 저도 네.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부모님은 성적표 보여달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 부탁드립니다. 글씨 써가지고 내가 이제 성적표 드리고. 부모님이 쓴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에서 고등학교 시절 때 꼴등도 해보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냐? 흑인들한테 춤 배우려고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전혀. 저는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관심보다는 조금은 한 걸음 뒤에서 저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날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또 통지표 보여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크나 계속 지켜는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아이를 좀 그렇게 키웠으면 하는 저희 생각을 갖고 둘째 있죠. 딸이 지금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지금 계속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몸치인데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밀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직업이라고 만약 어머니 제가 공부 못하지만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렇지. 댄스를 굉장히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몸치도 할 수 있어요. 사이드 몸치예요, 사이드 몸치. 치거든요. 해보게 해서 본인이 느끼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자존감. 아들도 정말 몸친데 친구들이 학예회 때 막 싸이춤 잘 추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시간도 잘 안 맞아서 1:1 레슨으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떠한 몸치도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늘어. 나는 솔직히 불을 지펴라 이거 하나 하려고 돈을 내가 그렇게 쏟았나 싶으면 물을 줍혀라. 그게 무슨 엑소 노래인데
뭐 불을 뭐 저기 지드래곤인지 뭐 불을 지펴라 이거를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는 율동을 그 돈을 몇백만 원 들여서 그거 하는 걸 보면 막 여기에 혈압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끝나는 날 원장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몸치도 가르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원장 하는 말이 태어나서 이런 몸치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디스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모 호텔에 가가지고 춤추는 곳을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도 너 춤 좀 배웠으니까 엄마랑 춤추자 이러는데 본인이 돈을 그렇게 들이고도 한 곡도 못 치는 걸 보고 또 그날 뒷목 잡는 줄 알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데 가서 추지도 못하고 자기가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 문간에도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돈을 써봐야 하고 싶은 되는구나.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저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력이 되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증 아이들이 많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칭찬해줘야 될 일이고 저도 어떨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그냥 온순하게 잘 크지만 어떨 때는 얘들이 좀 그 딴짓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좀 더 화끈하게 놀았으면은 지금 좀 더 이 토크가 좋을 텐데. 맞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서 뭔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싸이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늘 제가 강의할 때 그래요. 어머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싸이가 아버지 말 들었으면 싸이 됐겠냐. 아버지 말 들었으면 그 공장 가서 일하고 있을 거다. 근데 말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 유명 가수가 된 거 아니냐. 결과론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싸이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고 지금 인기가 있지만 분명히 또 내리막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와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할 건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칭찬을 할 건지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딴짓을 가지고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봐야 됐다기보다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다른 춤 못 추는 친구들이 춤을 열심히 추고 싶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너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마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그 친구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고 해서 그냥 박수 받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거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게 이게 정말 싸이 뭐 많은 얘기하는데 사춘기 큰아들 초등학교 6학년. 아, 나오나요, 우리 태연이?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식이 되돌아온다. 저는 성공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그 아이가 자신의 비전과 그런 거를 어떤 성취를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한 사람들은 기다렸더니 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기다려서 방관하다가 놓친 부모들은 내가 그때 못 잡아준 거에 대해서 땅을 쳐요. 어느 날 학원을 이제 방학인데 학원을 2시에 이제 뭐 하나를 다니는데 학원에서는 안 왔다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자, 학원 다녔습니다. 이러고 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이미 내가 다 해봤던 건데 내가 다 해봤던 건데 표정 연기도 내가 다 했던 건데 너 내가 3일 월화수 지켜본다. 계속 이래? 같은 패턴이야? 이러고 미행을 했지. 쭉 쫓아왔더니 PC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애들이 팀플 게임하고 그러니까 야, 너 여기 막어. 야, 쟤 죽여. 이거를. 야, 10점 대못하마. 야, 이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기다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건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이게 얘 하나 망가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얘로 인해서 친구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그 틈바구니에서 밑에 있는 가방을 제가 게임할 때 몰래 훔쳐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숨겨질 거죠. 몸이 아닌데요. 네. 가방이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아, 게임하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이러길래 들어와. 문 닫아. 동생 들어와. 둘째 들어와. 여동생 막내는 들어오지 말고 엄마 나가 있어. 들어와. 동생 들어와. 동생은 왜 들어오라 그랬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2년 후면 고객이 돼요 이제.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형이 어떻게 맞는지를 너는 지켜봐. 보여줘야지. 원타 1피로 한 번은 사는 놈들을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동생도 또 때리기 싫으니까 너는 형에 맞는 그 충격파와 리액션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하고서는 태어나서 정말 아들을 정말 그렇게 세게 때려본 적이 없어요. 뭘로 때렸어요? 몽둥이.
엎드려. 뻑! 어쩜 맞는 것도 아빠랑 똑같아? 촥! 맞을게요. 그러더니 딱. 이놈 봐라. 더 화가 더 나잖아.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데. 딱 엎드리는데. 딱 때리니까. 그러다 아플 줄 몰랐겠지. 그러고서는 일주일 정도 약효가 가는데 결국 또 가더라고.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를 약간 비유를 들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는 진짜 눈에서 광선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서 광선이 나갔어요. 누가 날 딱 건드려도 왜? 막 욕도 나. 뭘 봐? 막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원래 씨 굉장히 지금 화나시죠? 짜증나시죠? 막 욕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넘어서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박살이 나고 팔이 잘려 나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화가 괜찮아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 말에 삐뚤어져야 돼. 내가 지금 어떨까 이게 자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반항적인 사춘기란 말이 있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거기서 같이 부딪히면 그 친구는 더 삐쳐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그 아기가 이제 커서 사춘기가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예. PC방에 갔어요. 원래 씨가 하던 원래 옛날 PC방 가가지고 오락하고 욕하는 게 얼마나 그 건전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를 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여자를 알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무기정학 학교 매점을 털었어요. 저형 파란만장. 중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어요. 파란만장. 형 뭐야 이 형. 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는 하라고 그랬어요. 야, 학교는 가라. 학교 안 가면 저는 또 굉장히 혼났어요. 뭐 말로도 혼나고 음식으로도 혼나고 매로도 혼나고. 그러니까 지킬 선은 딱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저는 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아빠는 이랬고. 제 얘기를 해주고 제가 처음 담배 폈던 데 데리고 가지고 사고 쳤던 중학교 가고 그래서 네가 한번 판단을 해라. 나는 이렇게 컸다. 하지만 요거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근데 같아요. 개근상 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매점을 털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죠, 당연히. 네, 해야 반성하죠.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도둑질을 했고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나쁜 짓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또 체벌을 받았었고 다른 친구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은 지도 15년이 넘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니까 또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다 모르겠고 우리 아들 PC방 어떻게 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